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지난주 고3 학생들의 등교에 이어서 오늘은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들을 포함한 240만 명이 긴장 속에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등교를 앞두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또 학교 교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국 450여 곳의 학교들이 등교를 연기했습니다. 불안 속에 등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선 학교에서도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이들 스스로 개인 위생 수칙과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미리미리 지도해 주시고요. 또 학교 후에 아이들의 건강도 유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1,2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 상황실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서효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일 집계 대비 19명 늘어난 11,22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발생 원인별로 보면 지역사회 발생이 16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해외 유입은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사회 발생 환자는 서울 9명, 인천 3명, 경기 2명 등 수도권이 14명으로 줄을 이뤘고 이 밖에 대구, 충북, 경북에서도 각각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역 과정에서는 어제 2명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전일 집계 대비 2명이 늘어서 모두 2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환자 19명 중에서 1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요. 서울시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저녁 6시까지 서울의 확진자는 딱 800명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무려 17명의 확진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N차 감염 사례가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그 밖에 지역사회 발생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된 도봉구 18번 확진자는 어린이집 조리사입니다. 경기 의정부 39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확진자가 근무한 어린이집은 일시 폐쇄됐고 원생 50여 명과 원장 등 근무자 11명은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개학을 하루 앞둔 어제 초등학생 1명과 이 학생의 아버지인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생이 다니는 여는 초등학교는 48시간 폐쇄 조치됐고 등교 시점은 별도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40대 남성의 또 다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병설 유치원도 폐쇄 조치됐고 원생과 교직원 158명을 대상으로는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는 아버지가 타 지역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해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서울에서도 어제 이 물류센터 근무자인 구로구 38번 확진자와 관악구 58번 확진자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서울에서는 어제 이태원 클럽 관련 7차 감염 사례를 포함해서 또 이태원 클럽 관련된 확진자들이 계속 나왔죠. 네, 이태원 클럽 방문자인 인천 미추홀구 15번 확진자이자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학원 강사가 제자에게, 이 제자는 같은 코인 노래방을 이용했던 택시기사 겸 사진사에게, 이 사진사가 부천 돌잔치에 참석했던 광진구 13번 환자를 감염시켰고, 이 광진구 환자는 자신이 일하는 서울 성동구 일루오리 식당 방문자인 성동구 23번 확진자에게 전파시킨 데 이어서 성동 23번 확진자와 같이 식당에 방문했던 성동 26번 확진자가 감염돼 6차 감염 사례가 됐다는 소식까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후에 26번 확진자의 자녀인 성동 29번 확진자의 감염 소식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 확진자가 7차 감염 사례로 추정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이 서울 성동구 23번 확진자와 그 일행들이 다녀간 식당에서도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성동구 23번 확진자가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이틀 새 무려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성동구 34번 확진자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성동구 24번 확진자부터 34번 확진자까지의 감염 경로를 보면 일루오리를 방문했다 감염된 성동 23번 확진자는 성동 24에서 28번 확진자와 이간의 곱창, 참나라 숯불 바베큐 금호점, 금호 7080 등에 동석했습니다. 이 중 성동 26번 확진자의 감염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성동구 29번 확진자가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7차 감염 사례가 된 겁니다. 성동구 30번, 31번, 32번 확진자는 금호 7080에서 23번 일행과 같은 시간 다른 테이블을 이용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동 33번 확진자는 금호 7080에 근무하는 동안 23번 일행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성동 34번 확진자는 참나라 숯불 바베큐를 방문했다가 A씨 일행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서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5, 6차 감염 사례는 모두 15건, 7차 감염은 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확인된 서울시 전체 확진자 800명 중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는 이제 130명입니다. 네. 덧붙여서 서울시 경제 지원책도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 호텔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 오늘부터 신청을 받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소재 호텔 400개에 업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호텔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가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서울 소재 호텔 업소라면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원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지원금은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후지급 받거나 보험증서 가입 증서를 통해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이 아닌 사업비 형태로 지원되는 만큼 상품 기획이나 방역 비용 등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인건비, 시설 부대비, 임대료 등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나 한국호텔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TBS 보도본부의 지혜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태원 클럽을 다녀오고 나서 직업과 동선을 숨겼던 인천 학원 강사 확진자로부터의 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7차 감염까지 나온 상태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정오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55명입니다. 앞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7차 감염 사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7차 감염 사례 역시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한 명의 환자가 상당히 많은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N차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 7차 감염자는 1명, 6차 감염자는 12명, 5차 감염자는 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제 그 7차 감염자까지 발생을 한 상황이라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그런가 하면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네요. 네, 관련 확진자는 14명입니다. 이 근무자와 지인, 가족 등의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 납품업체 직원 등 관련자 3,600여 명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일단 폐쇄됐지만 종사자 수가 많다 보니 얼마나 더 확진자가 늘어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 중 초기 발병자인 부평 24번 확진자가 이달 9일 지인 가족의 돌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부천 라온파티 뷔페 식당을 방문한 점에 주목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부터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또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들의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네, 우려 속에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대구, 경북 등의 학교는 등교 인원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교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학년 학급별 격주제나 등교 원격 수업을 번갈아 하는 격일제, 오전, 오후반을 운영하는 2부제 등 다양한 학사 운영 방안 등이 동원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학습을 하더라도 교회 체험학습으로 대체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은 다음 달 3일,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은 다음 달 8일 등교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등교가 사실 미뤄진 곳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서울과 경기 등 이 학교와 유치원 450여 곳이 예정된 등교를 연기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미술학원에서 강사 1명과 유치원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인근 초등학교 7곳과 유치원 5곳이 등교를 미뤘습니다. 신정동 은혜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양천 지역에서는 이 2개 초등학교가 등교를 연기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는 학원 강사 1명과 유치원 방과후 교사 1명이 각각 코로나19에 확진돼 구미 소재 181개 학교와 유치원의 등교 수업일이 조정됐습니다. 부천에서도 초등학교 교사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해당 학교가 수업일을 미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등교 수업 운영 방안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고요? 네, 서울시 교육청은 이 중학교에 1학기 중간고사는 보지 않고 이 기말고사만 보도록 권고했습니다. 성적이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치르게 됩니다.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금지됩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기존 긴급 돌봄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른바 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면서요? 네, 어제 0시 기준 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중순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 어린이 괴질이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리고 어제는 우리 방역 당국도 발병 현황을 살피고 또 대응하기 위한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같은 의심 사례가 나타난 겁니다. 2건 모두 서울의 의료기관에서 신고됐는데 연령대는 10세 미만 1명과 10대 1명입니다. 네. 다만 두 환자 모두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신고된 2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좀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지난달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13개 국가에서 발병이 보고됐습니다. 이 환자들은 고열과 발진, 붉은 눈, 붓기 등 통증을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직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도 일부 환자의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코로나19와의 연관성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에 환자 중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의심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의 등교 개학이 시작된 시점에서 또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네, 이 방역 당국은 학생들의 이 건강과 학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이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 반장입니다. 겨울방학 이후 학교에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학생들이 친구를 만난 기쁨에 마스크 쓰기나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소홀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일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방역수칙을 학생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도록 관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도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방역 당국에서도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게 됐으니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생활 지도에 힘써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정부가 그래서 학생들의 생활 방역 지침을 개정해서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과 실내 에어컨 사용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면서 부처별,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31개 세부 지침을 내놨는데요. 당시 마스크나 에어컨 관련 지침은 내용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더운 날씨에 학교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육당국, 전문가 등과 함께 교내에서 지키기 쉬운 마스크 사용 지침과 에어컨 사용 지침을 논의해왔습니다. 학생 마스크 사용 지침은 오늘 발표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조금 덜 답답한 마스크를 공급해달라 또 이런 주문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철에 대비해 안전성을 갖추면서도 덜 답답한 마스크가 학생들에게 우선 필요하다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보건용 마스크가 불편한 사람이 많아 덴탈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보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비말 차단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냐고 식약처장에게 물었고 이와 관련해 공급 대책은 있는지 거듭 질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식약처장은 가벼운 비말 마스크를 준비하고 있는 게 맞고 등교에 맞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덜 답답한 마스크가 이제 더 필요해지는 것이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또 코로나19 사태는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한 분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그런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승차 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버스와 택시 기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데요.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탑승 제한을 허용하는 겁니다. 네. 지하철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항공기 안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비행기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모로 꼭 필요한 시책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이 곳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탑승 제한이 이뤄진 첫날 이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저희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승객들을 보니 하나같이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마스크를 하지 않고 버스에 타는 승객에게 버스 운전사는 예상과 달리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습니다. 석 대의 버스에 타봤는데 마스크를 안 한 사람의 승차를 거부한 기사는 아무도 없었고 단 한 명만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스에 붙은 공고문을 보니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탑승 제한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고 태우지만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일일이 내리라 하기도 그렇고. 택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리라고는 못하죠.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런 뉴스는 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아예 여분의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는 택시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힘든데 거절하기는 불편하니까 일단 마스크를 제가 갖고 다녀요.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들다 보니 마스크를 안 썼다고 해서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도 가봤는데 승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I actually don't like it. I do it because we have to, but I think there is no other option right now. Because of the virus, I think it's the best way to handle it. 그러나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걸친 사람들도 보입니다. 역사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 방송이 계속 나옵니다.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운 혼잡 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이 27일부터는 국제선과 국내선 모든 항공기 안에서도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TBS 최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이 출퇴근 시간에 특히 대중교통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을 보면 혹시나 이 감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 또 많은 분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어제 퇴근길에 버스를 탔는데 네. 한 탑승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께서 오늘부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말하셨는데요. 그 승객은 아무런 답변 없이 몰랐다면서 그대로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이 여전히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나와 소중한 이웃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은 나와 소중한 이웃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버스에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이 문구는 시내버스 출입문에 붙은 안내 문구입니다. 이 모두가 동참하면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또 이번 이 시책에 대해서도 승객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인데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초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집을 무단 이탈해 잠적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네. 김 씨는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의정부시는 김 씨를 양주시 임시보호시설에 격리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는데 김 씨는 또다시 무단 이탈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김 씨 측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또 이런 소식도 있네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발한 다양한 시스템을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K-방역 패키지입니다. 정부는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과 자가격리 앱, 마스크 앱 등 이 세 가지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통합 브랜드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부는 K-방역 기술 수출을 위한 TF를 가동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수출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상황도 짚어볼까요?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5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35만 명을 넘겼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나라는 미국입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자료를 보면 미국의 확진자 수는 170만 명을 넘겼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0만여 명입니다. 확진자 37만여 명을 기록한 브라질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는 증가세가 서서히 둔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을 기록해 석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3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해외 상황까지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지혜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또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들이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등교를 앞두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예정대로 등교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학부모님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 등교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방송 시작 전에도 지금 대구에서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가지고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했는데 그 등교한 고3 학생 중에 한 명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내 전파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어서 네네. 이제 오늘 등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뭐 초중 고등학교 전 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등교 수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등교가 아니라 등교 흉내내기예요. 어떤 형식적인. 왜냐하면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격일이나 격주제나 혹은 등교를 하루만 하고 그 나머지 4일은 원격 수업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하루 등교를 하고 나머지 4일은 원격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 돌봄의 혼선이 생길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또 하루 등교하고 4일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등교 수업인지도 좀 의문스럽거니와 네. 굳이 그럴 거면 왜 등교를 해서 하루에 이 방역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지 좀 뭔가 이게 누구를 위한 등교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이 형식적인 등교 시작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위험성을 좀 지금 감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셈이네요. 사실 고3 학생들은 지난주에 먼저 등교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완이 필요한 점들도 발견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 마스크의 경우 기존 지침에는 식사 시간 외에 계속 착용하도록 돼 있는데 실습 중에 정신을 잃는 뭐 그런 학생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오늘 세부 지침을 새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또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마스크가 성능이 좋은 마스크일 경우에는 이제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네. 하루 종일 이제 마스크를 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스크의 기능을 좀 떨어뜨린 KF80이나 아니면은 뭐 덴탈 마스크 이렇게 좀 호흡이 좀 용이한 그런 마스크 또는 중간에 쉬는 시간일 경우에 트인 운동장 같은 데서는 잠시 마스크를 벗는 아마 예. 그렇게 해서 호흡을 좀 이렇게 가다듬게 하는 아마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또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서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기. 예. 네네. 그런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이제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는데 에어컨을 켜게 될 경우에 환기 문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학교 당국이 해야 학생들이 마스크를 끼고도 뭐 고통 없이 좀 편안하게 예.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고요. 또 강양구 기자님은 저희 지난 방송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수업 시간에는 조금 마스크 착용을 덜 규제하고 그럼으로써 식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마스크를 더 엄격하게 좀 씌우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정부에서 마스크 지침을 새로 내놓는다고 하니까 네네. 좀 뭐 어떤 식으로 내용이 채워져 있을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의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이 비말 전파의 위험성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아이들은 입을 네. 꾹 다물고 있는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호.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네요. 일단 아이들 발표하지 않고 그리고 입을 꾹 다물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학교 교실에서 책상마다 아크릴판을 설치를 해놨어요.
아크릴판이요? 네, 비말 전파가 되지 않도록 투명한 아크릴판을 설치해 놓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수업 시간에 칸막이처럼. 교실에서 칸막이처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업 시간에 그리고 또 일단 아이들이 증상 체크를 한 다음에 학교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비말 전파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낮다. 그렇다면은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면 거의 고3 학생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차라리 마스크 착용을 좀 교사가 통제도 할 수 있으니까 벗게 하고 쉬는 시간에는 아까 설 교수님께서 운동장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쉬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쉬는 시간에 근데 아이들이 서로 밀접해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접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수업 시간에 입을 꼭 다물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힘드니까 마스크를 벗고서 막 대화를 나누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된 상황이죠. 네, 오히려 거꾸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상황을 좀 고려해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차라리 마스크를 좀 벗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에는 오히려 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서 네. 비말 전파의 가능성을 좀 차단하게끔 하는 그런 현장에 좀 부합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두 분 모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이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어린이 괴질이라고도 불리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입니다. 방역 당국이 감시 체계를 가동한 지 하루 만에 벌써 2건의 의심 환자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이제 초기에 이제 우리가 괴질이라고 하던 게 이렇게 예. 이제 명칭이 원래 명칭도 이제 다기관 염증 증후군인데요.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모든 어린아이들한테 생기는 건 아니고요. 또 이렇게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굉장히 이제 창궐한 지역에서 이런 아이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네. 또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이런 질환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있기는 있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증상을 보이는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19에 이제 감염된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사례인데 한 사례는 지금 지켜보고 있지만 한 사례는 일단 2아이 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직은. 네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아마 좀 더 검사를 해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예. 이 증상은 원인은 모릅니다만은 아무래도 마치 알레르기처럼 일부 아이들이 코로나19나 그 이외에 어떤 거에 대해서 과다 면역 반응을 하는 거죠. 마치 청년들이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거가 과다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아이들이 과다 면역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과다 면역 반응을 하게 될 때 특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상당히 염증이 빨리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곳곳에 이제 발진이라든지 빨갛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뭐 심장혈관 같은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확진이 되고 굉장히 빨리 치료에 돌입하기 때문에 10세 이하의 아이들이 환자가 있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사망 예가 한 예도 없습니다. 그리고 10대만 하더라도 네. 코로나19가 아닌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한 명 있지만 우리는 비교적 10대 이하의 아이들에게서 사망한 예도 없고 아직까지는 이런 다기관 염증 증후군도 보고된 적이 없다가 어제 이제 한 건 정도를 지금 유의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다고 하더라도 빨리 치료에 돌입하면은 충분히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생겨도 많이 생길 것 같지 않고 심지어는 생긴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조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완치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이 어린이 괴질이라는 질병이 유럽과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확산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중국에서는 감염 사례가 없단 말이죠. 여기서 이 부분을 짚어봐야겠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A형, B형, C형 등등 그 여러 가지 유형이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지역마다 그 지배적인 그 유형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유럽과 미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중국은 감염 사례가 없다.
이런 사실 때문에 코로나19 C형과 어린이 괴질이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서 교수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코로나19를 큰 부류로 A, B, C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A는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생겼던 건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B형은 주로 우리나라하고 아시아 지역에 이제 C형이라고 하면 유럽과 미국 지역에 이제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AB형인 경우가 그러니까 많은 거죠. 중국에는. 예, 그러는데 중국에 그렇게 환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이 괴질이 그렇게 많이 이제 보고되거나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된 예가 없으니까 AB형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주로 C형이 유행했으니까 그쪽에 괴질이 보고됐으니까 이 C형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에 그렇게 많은 환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어린아이 환자가 기본적으로 비율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는 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우선 아이를 단속하게 되고 아이가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해서 나가도록 하거나 해서 이 바이러스에 접촉이 되거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막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활동을 줄이면서 이제 아이들의 감염이 낮아지고 또 중국에서 처음에 많이 나온 보고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이 비교적 경증을 앓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중국 보고서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이런 아이들이 감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비율적으로 낮았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는 있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중국에서도 있었을 수가 있는데 워낙 중국에 환자가 많아지고 워낙 심각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것 또는 어른들 위주로 그다음에 증상이 심각하거나 사망자 위주로 계속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이런 현상을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기관 염증방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특정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심지어는 바이러스 일반적인 어떤 바이러스 자체 또는 바이러스가 아닌 어떤 다른 거에도 반응을 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C형이 이런 질환을 더 많이 생기나 아닌가 하는 것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으로서 이 C형이 이 질환을 좀 더 많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될 만한 것 또는 그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뭐 C형과의 연관성은 아직까지는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군요. 그런가 하면 3,000명이 넘게 근무하는 부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방역당국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사례와 관련된 확진자만 14명이 벌써 나왔거든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제 어제 오늘의 상황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물류센터의 현장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 일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반복되는 업무를 장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의 물류센터에 계시는 분들 사이에 비말 전파를 통한 혹은 매개체 전파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검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3,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아마도 추가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하나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벌써 이제 이분들을 통해 또 가족 간 전파 사례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류센터 직원들 사이에서 분명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또 그분들의 가족 그리고 또 그 가족을 통한 또 지역사회 전파 등등의 또 N차 감염 사례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5월 초에 이태원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이 이 물류센터를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또 집단 감염의 새로운 고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어떤 재확산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택배 배송 업무를 하는 회사다 보니 이곳에서 택배를 받았을 때 열어도 되는 건가 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초기에 우한에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때 이제 중국에서 오는 택배와 관련해서도 이런 이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 지금도 이제 지금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우려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바이러스가
자연 상태에서 마르게 될 경우에는 일단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확진자가 내놓은 비말이 택배 물류 상자에 붙어서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에 이제 배송이 될 때 이때는 보통 마르거나 해서 자연 상태에서 죽은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택배를 통한 전파 우려는 저는 좀 적다고 보는데, 다만 방금 우리 강 기자님께서 오히려 지적하신 대로 네. 택배 그 물류센터가 밀폐된 공간이고 또 일을 하다가 보니까 노동 강도가 높아서 마스크를 안 꼈을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서 대규모 전파가 일어날 수 있고 네. 그것이 지역사회나 가족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감염 확산이 좀 더 우려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 상황 짚어봐야겠는데요. 이게 벌써 7차 감염 사례까지 지금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한 달이 지나도록 지금 N차 감염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그 방역 당국이 호언장담 처음 했던 것과는 다르게 잡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 말이에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달 전, 두 달 전에 굉장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겼다면은 959 콜센터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아마 금방 잡혔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집단 감염이 생겼는데 그 집단 감염과 관련한 상황이 마침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느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N차 감염의 사례들이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굉장히 걱정해야 될 상황을 미리 예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생기면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상황에서는 예. 언제든지 굉장히 장기적인 N차 감염의 연쇄고리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또 이번에 이 물류센터 사례처럼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증폭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비관적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가을이 오기 전에 새로운 재유행이 올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지금은 충분히 그런 위험성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졌다는 사실에 있었네요. 그런 만큼 이번 그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확산이 빠르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지금 그런 사태인데, 이전에 집단 감염 사례와 어떤 부분이 다르고 또 앞으로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거의 종식에 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저는 놓쳤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갈 때가 5월 6일부터입니다. 5월 네. 6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게 되거든요. 황금 연휴 직후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황금 연휴 직후부터인데, 그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갈 때 그 끝단에 긴 연휴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의 긴 연휴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그러는데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국내 확진자 발생 양상이 1명이거나 0명이 한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때 일주일 정도를 보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갔어요. 그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게 되면서 이제 그 이태원 그게 이제 터지게 됩니다. 그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 부분에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일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0명, 1명 걸을 때, 0명, 1명 막 걸을 때 그게 더 연장이 돼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0명 수준에 갔다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갔으니까 우리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한 전파가 거의 전국화 양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터지고 저기를 막으면 여기가 터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거를 예전과 같이 0명, 1명 수준으로 도대체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가 터졌을 때는 하루에 909명이 되는 환자가 나타날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결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0명, 1명으로 낮췄던 적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민의 협조를 받아서 0명, 1명 수준으로 가잖아요. 예. 가게 될 경우가 생기면은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0명 1명이 되었을 때의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제로로 가가지고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서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터지게 되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오게 되면은 정말 잡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추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향후에도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가 확실히 이것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 두 분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가 문제를 키웠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발생 초기부터 숨은 감염자 그리고 거짓말이 확산을 키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나 그 동선과 직업을 속였던 인천 학원 강사, 지금 이분이 지금 7차 감염까지 확산이 된 어떤 시발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굉장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비난을 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돌이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인천 학원 강사가 실제로 처음부터 자신이 학원 강사고 자신의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태원발 N차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건 좀 회의적이거든요. 네. 항상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뭔가 희생양을 찾기 마련인데 그건 사실 방역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학 약학대학 교수님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